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도시농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2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농업에 대한 그 개념이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그 이해가 되는 반면에 또 젊은 그 뭐 기농자라든지 기촌을 서두른 사람들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그 이해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같이 70, 80 세대들은 과거의 농촌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이 도시하고 이제 분리가 되죠. 도시가 학대되고, 우리 뭐 자녀들도 뭐예요? 도시 쪽으로 이렇게 와서 학교하고 하다 보니, 도시의 팽창화로 인해서, 사실,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그 배경을 보면은 거의 뭐 직진 형태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또 뭐 먹거리에 대한 부족함도 일어나고 뭐 환경도 또 이상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사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전선에 내몰리다 보니까 도시 농업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 도시 농업이라는 이 주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접속해 봐도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농업에 대한 그 원료를 할까요? 그걸 찾아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오늘 2시간 내로 도시농업의 개념이라든지 또 도시농업이 생성되면서 그 왜 이런 도시농업이 생성되면서 그 도시민들의 어떤 그 의향, 소비 구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세 번째는 이 도시농업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소위 그 유통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그 도매업자 관점에서 이 농산물의 현황이라든지 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한번 터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뭐 아래 그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산업화가 되면서 이 도시농업이 소위 그 도시민들 눈에 이렇게 떠올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과거에부터 도시농업이 우리 눈에는 돌연듯이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았지만은 면면이 이렇게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루의 이 공중 그 도시 그 마추픽추에 존재했던 이 테라스형 형태의 농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파랭이인가 이렇게 뚝으로 이렇게 쌓은 산에 같은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 농업의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도시 농업의 원료를 찾아보면은 또 프랑스의 벨사유 궁전의 왕비죠.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분이 그 국내에 이제 그 텃밭, 그죠? 뭐
오두막, 원두막 이런 거를 지어서 그 국내에 먹거리를 해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우리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국내에 소위 먹거리를 조달하고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소일거리라든지 소일거리를 달리 또 이야기해 보면은 요새 말로 하면 치유, 힐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칼라 마케팅이 그 파카라는 만년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 원료를 찾아보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농업에서 출발합니다. 그린 칼라, 그죠? 녹색 칼라, 그 농약병 같은 것도 그거는 뭐 레드 칼라, 이런 그 위험을 상징하는 거죠. 그처럼 그 치유, 여유, 사색,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그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하고 오늘날 이거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도시민들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합병이라든지 뭐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뒤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 궁전 내에 소위 왕비, 그 주인인 그 왕비가 그 궁전 내에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죠, 그죠? 손수지어서 먹거리를 제공했다는 그런 그 도시농업의 그 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이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도시농업은 없었는가? 아마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 서울의 강남 쪽에 그 잠원동이라든지 잠실 이런 쪽은 옛날에 그 뽕밭이었습니다. 뽕밭. 조선 시대, 그 다음에 한 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뭐 시민들, 백성들의 그 돈줄 중에 가장 영향이 있는 게 뭡니까? 담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에, 잠업입니다. 잠업. 잠사, 뽕누에부터 해서 이거를 요새는 그 누에 갖고 이렇게 고막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담배, 인삼, 잠사, 이 세 개가 돈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생산을 해서 공동 그 매치 사업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담배 같은 경우도 옛날엔 전매청이었다가 담배 인상공사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 공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민영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조선시대 그 도읍이 된 이후에도 다양한 도시농업이 사실상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헨다우 그 그림에서 보듯이 1450년도에 세계 최초 온실 모형의 요새 같으면 스마트팜 농장이죠. 유리 온실 같은 게 해당되는데, 이런 그 근거 자료는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옛날 거를 알아가지고 나쁜 거는 없잖아요. 옹고이지신이라 그러나 뭐 그런 차원에서도 옛날 내용들을 알고 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전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자료를 얻으려면은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한국 크레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크레이인데 옛날에는 어디입니까? 청량리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나주로 다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원동 요새는 뭐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고 보면은 과거에 현대건설이 이 개발화 시킬 때, 도시화 시킬 때에 압구정도 아파트 같은 건 미분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새는 뭐 이 잠실에 이 뽕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사진이 있으니까 보존이 되겠죠. 이게 뭐 일본 같은 데도 이 뽕나무 이 잠사하고 관계되다 보니 고목들을 뭐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제가 뭐 직접 보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도시농업의 어떤 역사의 뒤안길도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시카우가 되는 사업이 그야말로 담배, 그 다음에 인삼, 그 다음에 잠사 이 세 개였지 않습니까? 이 세 업종은 그야말로 농림부 산하에 각 부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잠사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처럼 당시에 정부, 그죠? 중앙정부에서의 세수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한국인삼공사가 예전에는 전매청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 그죠? 또 이게 오늘날 계속 이어져서 민영화가 되고 정관장 이런 걸로도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이렇게 또 성장한 사례를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도시농업에 관한 그런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담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잠사가 그런 큰 비즈니스에서 큰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담배죠. 이 담배밭입니다. 잎이 이렇게 넓고 한데 오른쪽에는 그 이파리 이게 건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사진을 찾았습니다. 제가 풍년초에 종이에 이 둘둘 말아서 옛날에는 피우고 하신 분이 많아요. 담뱃대 이렇게 쭉 한 거죠. 이 담뱃대라 그러면 여기서 담배 저 잎을 이렇게 좀 뭐랍니까? 부드럽게 해서 담뱃불 붙여서 피우고 담뱃대가 이 긴 이유가 뭐냐면은 저거를 종이에 바로 말아서 한 모금 피우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바로 가버립니다. 뻥 맞은 것처럼 바로 가버린다고. 근데 이 길게 한 건 뭐예요? 중간에 뭐예요? 이런 필터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옛날엔 담배 우리 한가치에 그 뒤에 필터가 있는데 담뱃대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긴 담뱃대가 일종의 아주 세밀한 그런 니코틴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도록, 그죠? 건강을 생각해서 이 담뱃대가 길게 만들어졌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농업의 태동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태동되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시 소비자들의 성향,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전학이라 하죠 요새. 시골에서 뭐 유학했다는데 시골에서 대체로 이제 보통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시골에 초등학교 다니다가 국민학교죠 다니다가 대처의 큰 도시로 보통 뭐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 전주,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 뭐 강주, 또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 뭐 대구 이런 쪽으로 가서 도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는 뭐 사실 몰랐습니다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도 들어가 보고 하니 뭐예요? 아주 치열한 경쟁이죠. 그죠? 치열한 경쟁과 뭐 변화도 조직 같은 데는 뭐 수시로 이렇게 적응해야 되죠. 그죠? 아주 뭐 스피디한 변화에 늘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실상 살았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유를 찾아야 되겠다,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좀 그 산책을 해야 되겠다, 뭐 등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서울에 여기 이웃에 있는 그 청계산 같은데 그 양재동 그쪽에 있잖아요. 주말 주일에 한번 가보시라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뭐예요? 웰빙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또 건강도 추스려야 되는 그런 그 시간대가 왔고 또 먹거리도 뭐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죠. 뭐 비료부터 해서 퇴비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 식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요소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뿌려 가지고 빨리 성장하게 하고 또 가을 같은데 명절 이전에 명절의 수요를 위해서 그 지베렐린 같은 그 촉진제를 쳐서 빨리 사계가 빨갛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산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손을 절레절레하고 구입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국가 인증 마크라는 그런 것이 안전한 먹거리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산 농가에서 뭐 약을 많이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노동의 유연화라고 봐야 되겠죠. 주 5일제, 그죠? 또 제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둘러보면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주변에 뭐 90세 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65세가 정년인데 또 다른 분들은 한 60세 전후에 정년을 맹퇴도 하고 하다 보니까 60세 이후부터 80까지 또 산다 하더라도 20년이 어떤 자기가 일이 없으면은 아주 무료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열심히 살다가 아이고 뭐 좀 여유 있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만 쉬어보면은 사람 몸이 건질건질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을 하더라도 현직에서 그 퇴직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고 하면은 제 주변에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부고장이 이렇게 날라오는 경우를 받는 겁니다. 막 열심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단한 양반이었는데 정년하고 나서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뭐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긴장이 풀어지면서 본인의 건강 문제로 돌아가셨는데 그를 건강검진할 틈도 없이 열심히 사셨는 거예요.
그런 또 요새 뭐 슬랭이라 그럽니까? 슬랭하고 좀 틀리죠. 이거는 뭐 신조어에 해당이 돼요. 농업이라는 부분하고 엔터테인 부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에그리컬처 더하기 엔터테인 해서 에그리테인먼트 이런 그 신조어도 하는 거죠. 저도 이 도시농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말 농장을 한 6년간 하는데요. 10평을 받아서 한 평에 10,000원씩 해서 10평을 받아서 뭐 그야말로 주말 농장에 시간이 나면은 가고 했는데 어떤 데는 뭐 제가 일정이 꼬일 때가 있다 보면은 한 2주 정도 못 가잖아요. 그 주말 농장에 가면은 땅콩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상추나 심었는데 자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뱀입니다. 뱀을 제가 주말에 차를 가서 농장에 갔는데 주말 농장에 갔는데 장화를 신고 차 트렁크에 장갑까지 다 준비해서 다닙니다. 갔는데 아이고 못 볼 걸 봤는 거죠. 풀이 무성하고 하니까 저는 풀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제 뱀 꼬랑지를 봤어요.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 주말 농장에 안 갔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뱀이다 보니 그런데 이게 주말 농장에 이 풀 뽑고 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10평이 여러분들이 보면 10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10평도 혼자 하기는 정말 버거운 2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게으름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름뱅이가 되면은 뭐 주말 농장에 심어 놓았던 상추고 뭐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풀을 한 뽑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유, 또 생각도 하고 안정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에그리테인먼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시농업의 도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죠. 요새는 뭐 TV에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 식품공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이 농산물, 식품유통 이런 쪽에 경영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융복합 연구를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경영을 전공했을 때는 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본부, 이 유통경로를 주로 연구하다가, 그 시골 대학으로 가면서 거기 가서 뭐 공산품 프랜차이즈 할 수 없고 해서, 농산물 브랜드, 농산물 유통, 식품 유통,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참 특이하게 제가 논문을 한 100편 이상 게재하면서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벤처를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떤 데는, 한약재, 구기자, 뭐 이런 논문들이 또 많아요. 한약재 브랜드가 나중에 뭐 요새 이야기하는 K 브랜드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는 거죠. 그래서 주말 농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 농장, 뭐 텃밭이라든지 우리 도시의 공간에서 보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소규모 도시 농업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 한강 둔치 이렇게 가보시면은 조그마한 짜투리 땅에 뭐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소비자들이 뭐 TV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는 갖고 있지만은 약간의 믿음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뭐예요? 뭐 개 모임을 했다든지 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주말 농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시 근교 쪽으로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 기능성 있는 뭐라 하나 상추라든지 뭐 안토시아닌이 많은 베리류라든지 이런 거를 심고 재배하고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그런 여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소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농경 시대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의 그 회색빛 빌딩 아파트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 살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많이 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런 뭐예요? 탈모 현상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뭐 온몸이 결리는 거죠. 그런 데 대한 그런 보완적으로 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적인 뭐 블랙푸드라든지 베리류라든지 곰보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주변에 베푸는 것도 많은 거죠. 저도 주말 농장 하면서 사실 뭐 제가 가져와서 먹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제 박사제자 한 20명들한테 주소해서 감자도 붙이고 고구마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갈거지 하는데 땅콩이라든지 고구마 이럴 때 또 오라고 하죠. 그런데 오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다고 주말에 다 뭐 결혼식이고 뭐 일이 있고 해서 결국은 뭐 제 혼자 거기 인근에 사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마를 캔다든지 이렇게 주말 농장을 이용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바람직한 게 아니죠. 당초의 목표는 도란도란하게 또 서로의 그 스트레스를 풀고 얼굴도 보면서 그죠? 어떤 거기서 어떤 한국적 정이 이렇게 생성되고 그 관계의 지속화를 통해서 건강 무병장수하면서 세상을 마감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뭐 10평, 5평이 분양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분양해 두면은 그거 안 오니까 누가 해야 되면 결국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힘이 되는 거죠. 10평도 못 하는데 한 10대 명의 제자들의 5평씩 분양했는 그 자락에 여러 가지 그 농작물, 품목들이 있잖아.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맞는 것들을 사실 직접 텃밭이라든지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본인이 재배하고 키우고 또 수확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다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얘기인데 도시 더하기 농업입니다. 도시에서 농업이 소위 가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 산업에서 도시가 이제 빠져나가지고 그야말로 산업화 속에 농업이라는 산업이 당초에는 농경시대에 뭐 100이었다면은 이제 도시화 되면서 농업은 상당히 쪼그라들었죠. 그죠?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농업의 어떤 뭐랄까요? 관련 산업의 그 연관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농업이 쌀이라든지 기본 작물, 먹거리에 대한 고정화 시켜놓고 뭐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거를 산출을 해내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쌀 수매 가격이 과거 10년 가격이 지금까지 온다면은 도매 그 물가 지수가 변화가 되는데 농산물 같은 데는 거의
고정화시키고 어떤 뭐 경제 성장률을 산출하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자, 도시농업인데 그야말로 뭐 여기서 핸드아웃으로 설명하고 있는 뭐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뭐 이용해서 뭐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또 그런 엽채류 쪽이 가장 많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조금 더 뭐 사과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뭐 조금 이 그 태양을 봐야 되는 일수가 적어도 한 1200시간 이상 되는 경우는 집에서 키우기가 사실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가장 무난한 게 상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냐 그 식당에 가시면은 새싹 비빔밥을 드실 수 있잖아, 그죠? 새싹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열 갖고 전구의 열을 갖고 새싹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을 상시 주고 여러분들 시골에 외할머니가 계시면은 외가에 가면은 콩나물 시루에 콩을 키우는 거 보셨죠? 그거 같은 원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 360도 돌아가는 드럼이 있고 거기에 그 새싹 씨앗을 넣고 햇빛 태양이라는 열이죠. 열. 전구의 열에 의해서 물이 계속 뿌려집니다. 이게 360도 돕니다. 이게 한 일주일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도시농업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파트 베란다, 옥상 텃밭을 얘기했는데 정말 짜투리 공간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 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나름의 그 어떤 그 절충선, 그죠? 순화하는 부분, 토양의 뭐 보전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그 저희 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 서울까지 오는데 도시농업에서 좀 더 실감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것도 한 20년 전이에요. 그거는 도시 공간 내에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 건물 속에 낚시하는 낚시터가 있었잖아요. 그죠? 양어장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그건 뭐예요? 도시농업이 아니고 도시어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농업의 그 해외 쪽에도 그죠? 상당히 활발히 촉진되고 있어요. 독일 같은데 클라인가르텐 뭐 정원이죠 일종의 거기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 영국의 뭐 엘러트먼트 가든 이런 것들도 정원에 그 시민들의 그 공간을 그 도시에서 예를 들면 지방 정부에서 제공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강력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을 도시에 사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치유 차원의 그 뭐예요 주말 농장이라는 이런 거를 서울 시내에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서울 외곽에 다른 그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죠. 거기에 텃밭을 분양을 하는 형태의 그 해박을 하는 사례를 직접 제가 참여를 하고 지금 그 계획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이죠. 강북구 같은 데가 부여라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주말 농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건강을 해보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그 유형이에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들 수 있겠어요. 주택을 활용한다든지, 그죠? 또 근린 생활권을 이용을 또 할 수가 있죠, 그죠? 또 뭐 농장 공원형 그런 경우도 있고,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뭐 학교 쪽으로 초, 중, 고등학교 같은 데에 운동장 그 옆자리에 그런 모를 심는다든지, 그죠? 벼가 어떻게 자란, 서울의 그 초, 중 등 학생들은 벼나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벼나무가 아니죠, 그죠? 나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1년생 이상 되는 것이 되고, 자라면서 뭐 가지를 쳐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일종의 식물이죠, 그죠? 1년생이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5월 달에 모내기를 해서 5, 6, 7, 8, 9, 10, 6개월 정도 3, 6, 18, 180일에서 200일 정도 되면은 수확이 되기 때문에 벼나무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핸드아웃에 보시듯이 주택, 뭐 공동주택의 내외부, 난간, 옥상 이런 거 틈이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뭐 상추라든지 대파라든지 가장 흔한 게 그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싱싱한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시골에서 상추를 생산해서 서울 쪽으로 공급하는 기농자가 있어요. 이 상추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파릇파릇하고 잎이 그야말로 신선하고, 그죠? 촉촉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거가 시골에서 새벽에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상추가 있으면 이제 잎을 따잖아요. 따가지고 수확해서 새벽에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그 잎이 시들시들했다면 소비자가 그거 사겠어요? 도시민들이 아주 그야말로 까다롭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누구나 대충 사서 뭐 자기 자식들 준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구매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다, 이제 어머니들이 정말 저는 생각해도 대단하시다. 멀티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조그만 또 뭐 이 공간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심어서 내 자식의 건강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그죠?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활용형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거는요, 뉴 비즈니스 맥락에서 볼 때는 뒤쪽의 내용인데 당겨서 말씀드렸는데 자급자족용입니다.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소위 충당한다든지 소비하는 거죠. 그 주변의 이웃에 또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사실 도시의 특정한 공간을, 거기에 뭐 새싹 비빔밥에 들어가는 게 원물이 새싹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 학교 같은 건물, 그 테란로에 보면은 건물이 30정 되는 이런데 그 공간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생각해 보시라고. 그 투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활용형의 그 도시농업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은 이거는 수익 창출 행위에 앞서서 자가 수급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즈니스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드립니다. 또 걸린 생활권형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뭐 걸린 생활권들이 많잖아요. 짜투리 땅 같은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인데 요거는 주택 활용형보다는 조금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자급자족용이고 또 앞에서 얘기했는 블랙푸드라든지 안토시아닌이 많은 그런 보라색 그런 계통의 기능성 작물을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농장 공원행인데 요거는 또 규모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용 도시 농업 농장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 기초지방자치단체 강남구에서 한다든지 강남 상구의 송파구 이런 쪽이 옛날에는 강남구하고 서초구 쪽은 강남 2구에 해당되고 송파구 쪽은 저쪽에 성남 이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가 의외로 도시농업이 많이 발전되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올림픽 패밀리 타운인가 아파트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농장 공원형이 있다. 그래서 주택 활용형이 가장 작은 사이즈고 그다음에 걸린 생활권은 조금 더 다음 단계고 농장 공원형은 앞에 두 개보다 더 큰 사이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수익 창출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공영 도시 농업 농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척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또 학교 교육용도 교육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 나무 같은 거 제가 과일 나무 제가 가수원집 아들이었는데 배나무, 사과나무, 모과나무, 자두나무, 포도나무부터 해서 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체득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의 친구들은 검 교수 당신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하는데 그거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 친구들은 그런 거는 잘 모르더라고. 결국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학습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주택 활용형이다, 근린 생활권형이라든지 농장 공원형도 역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그런 학생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나와 내 이웃에 있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는 교육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왜 도시 농업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이 생각해 보죠. 매슬로 욕구 5단계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다. 먹는 거 이런 거잖아. 자고 이런 거인데 그렇게 되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대기업에 많이 취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런 단계가 있는데 중간에 존경의 욕구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무슨 얘기예요? 사실 현실에서 제가 받는 거예요. 요 강남에 여기 몇몇 초등학교에 봄에 입학하고 하면은 한 4월, 5월 되면은 반장 선거하잖아요. 반장 뽑잖아요. 옛날에는 반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 추천하면은 단독 출마해서 선생님 원하는 대로 됐는데 지금은 반장하는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20명, 한 반에 20명이다? 20명 다 반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해도 거의 한 장 내지 두 장 나옵니다. 자기 이름 자기가 써요. 나는 살짝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어릴 때 반장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부반장 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 반장 했는 내 친구가 자기 이름을 지 이름을 지가 쓰더라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추천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내 친구 거기 집안 내 아랫뻘 친구예요. 내가 걔 이름 써줬어. 지는 내 이름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지 이름 썼어. 그러니까 표 하나로 지가 다 반장되고 나는 뭐예요? 부반장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소위 40, 50년 전의 일이 강남에 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애들이 여기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반장 선거하는데 벌써 맥도날드 햄버거라든지 그 KFC 같은 데 가서 선거하는 거예요. 엄연하게. 그 선거하는 거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뺨치는 것 같아요. 이 존경에 대한 욕구가 의외로 이렇게 많은 것 같더라. 반장하고 하면은 이게 그 봉사거든요. 봉사인데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성적이 늘 1등일 수 있습니까? 그건 가역이죠. 도시농업이 왜 되살아나고 있는가? 제가 이런 도시농업의 매력이죠. 색다른 여가 활동이라든지 색다른 행복 경험 이런 거와 관계되는 건데 요 부분만 좀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예를 들어 시간을 몰라가지고 계속 초보 운전자 시동 걸어서 핸들 잡고 있을 때 어떻게 시동을 꺼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쉬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안정, 회복, 평정, 건강, 행복 이런 거에 대한 갈구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나이 든 60대도 있고 젊은 친구 있는데 돌아서면은요 혼자입니다. 외로움, 사회의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뭐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 분노가 일어나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조급증, 빨리빨리 우리나라 그러잖아. 빨리빨리 병해서 조금만 좀 여유가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확 휘발유 붙는 것처럼 불타올라 버리죠. 3초만은 이게 1, 2, 3만 있어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빨리 말을 못하느냐고 이렇게 윽박지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 거죠, 사실. 또 그런 걸 못 배웠고,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죠. 아토피라든지, 제 주변에 그 자제분들, 친구의 자제분들 보면은 아토피가 심한 경우 있어요. 군에 갔는데,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집으로 가라고 해서 복귀 명령을 받고 집에 왔는데 아직도 군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면피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벌써 한 3년째 이 아토피 때문에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랬는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심각하더라. 이게 몸에 피부가 심한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과거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환경의 어떤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유를 찾고 내 자신을 치유하는 정신적 치유부터 해서 하기 위해서, 도시 농업이 필요하다. 눈에 우리가 그린 칼라라든지 블루 칼라를 보면은 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 보면은 눈이 더 회복이 된다든지 피로감을 좀 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왜 도시농업에서 되살아나는가에서 메슬로 요구 5단계에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메슬로의 요구 5단계에서를 여러분들의 살아온 그 궤적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메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의 맹점은 뭐냐면은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은 또 안전의 욕구로 가고 뭐 사회적 관계 욕구, 뭐 애정의 욕구죠. 그다음에 존경 욕구, 자아 발견 이래 가는데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뭐 본인 탓이 아니죠. 남 탓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하다가 뭐 파산이 됐다 이런 경우 있잖아. TV 드라마에서도 뭐 잘 나가다가 망하고 뭐 조그마한 원룸에 가족들이 같이 살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메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 있는데 거꾸로 내려오는 게 없는 것이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서로 하려고 하잖아. 경쟁률도 놓고 하잖아. 이거는 뭐예요? 한국인의 어떤 피가 그런 것 같아요. 존경의 욕구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뭐 정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다만 자아실현의 욕구. 저는 이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느 할머니, 김밥 할머니인가 뭐 이런 분들이 자기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쌈짓돈을 매덕을 학교에 기증하고 하는 거 보고 어떤데 말합니까 가슴이 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저보다 인생이라든지 삶을 제대로 살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농업이 되살아나고 있는 매력 포인트의 하나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불안하다든지 또 우울하는 그런 우울증, 그죠? 우리가 유명한 탤런트 분들 세상을 등지고 하는 거는 사실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로 세상을 등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성품이 어떻게 보면은 영역대가 아주 센시티브한 일종의 기계라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침을 하나 줘도 따끔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침을 주면은 뭐예요? 피부가 붓는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분들이 의외로 또 내성적인지만은 또 자기 영역에서는 되게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한데 우울증 같은 그런 아리가 빨리 터널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그런 같아요. 어쨌거나 감정이라든지 식욕, 수면 등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는 대표적인 중추 신경물질로 인해서 인간이 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비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 이시영 박사 삼성병원 강북병원의 원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대표적인 정신과 전문의죠. 지금은 뭐 강원도 쪽에 산속에 들어가서 뭐 피톤치드부터 해서 거기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전도하는 분으로 지금 TV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 도시농업에 어떤 뭐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도시농업이 촉진할 수 있는 자극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도시농업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도시농업의 매력이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또 색다른 뭐 행복을 경험하는 경우인데 이 5가지 5색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경험한 것들을 연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학습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주말 농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텃밭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우리 주변에 몇몇 분들이 공동 투자해서 만든 그 터전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상추라든지 뭐 부추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그 엽채류를 심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밭고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작업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 또 뭔가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몸이 뚱뚱한 분들 보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비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저녁 7, 8시까지 하루에 잠자는 거 빼고 거의 뭐 일을 하시다 보니 뭐 수면제 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녁이면 바로 꼬라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 육체 노동이 힘들지만은 뭐예요? 또 다른 면에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또 재배하는 그런 그 농작물하고 또 교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그 염소 이런 거를 키워봤어요. 집에 염소가 있었는데 염소를 내과까지는 시내과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물을 먹으라 하면 물을 안 먹습니다. 염소는 사람이 밟은 토끼풀 이런 걸 절대 안 먹습니다. 그야말로 이슬만 먹는 그런 청정의 풀들을 먹는 거예요. 이 염소 입이 조금 뾰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요새 이슈가 된다고 해서 텃밭에 가서 풀을 뽑는다? 그거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겁다고 해야 즐겁고 뭔가 행복의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엔돌핀이 돌아야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풀 뽑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는 도시농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주변의 분들이 여기 서울의 요 인근에 구리 쪽에 뭐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주말에 뭐 여러 사람들 5사람에서 가족끼리 하면은 뭐 10명 이상이 되잖아요. 모여서 그 자리에서 상추를 채취하고 대파를 뽑아가지고 다듬고 방울토마토도 수확해서 그 수도가에 싣고 이런 거를 해서 그 대형마트에서 사가지고 왔는 삼겹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6년간 홍삼 먹는 것보다 1년 먹는 것보다 그 한 끼 먹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야말로 쌈장 그 한 개만 하더라도 상추고 대파고 삼겹살이고 이렇게 단촐한 먹거리라도 더없이 맛이 있는 거죠. 만찬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뭐예요? 내가 주말 농장에 가서 풀을 뽑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그 자긍심,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도시농업의 아킬레스의 건이 뭐예요? 도시농업을 일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일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관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몇 농가가 좀 스케줄에서 돌아가면서 이 주말 농장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협동심도 유발되고 서로의 또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의 매력 포인트가 뾰족한 인성이 둥글둥글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경질적인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극적인 것보다 더 부드러운 단어가 있으면서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더 많은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또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손에 흙이 묻고 또 거기에서 채취한 그 농산물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다. 배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화가 정착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검찰청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경찰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 되면 뭐가 또 실업자 되겠어요? 변호사들 다 실업자 됩니다. 그죠? 이 배려, 나눔, 그 경청,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 성격이 좀 급하잖아. 상대방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하잖아. 저도 뭐 한두 번씩 가급적이면 경청하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뭐랄까요? 그 얘기에 대한 뭐 변명이라든지 그 설득을 못할 것을 중간에 자르는 경향이 있는데 더 수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나누는 행복, 배려, 경청, 이런 그 뭐랄까 뭐라 하나입니까? 공동체 자애, 그죠?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도시농업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또 그 한 말씀 드리면은 도시농업하고 우리 그야말로 시골에서 농업을 업으로 하는 농민들하고의 그 차이죠.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하면서 거기에 황금성, 내가 수확한 것을 유통을 시켜서 소득을 얻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한다든지, 또 뭐 봄에 씨를 뿌린다든지, 임금을 준다든지, 그죠? 이런 그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반해서 도시농업은 그런 맥락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농업은 어떤 이익 주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또 공간적으로 농업은 지역적으로 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볼 때에 그 지방 쪽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그야말로 대처, 그죠? 이런 인구 뭐 10만 명 이상 이런 데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경우와 도시농업의 차이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런데 도시농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뉴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뭐예요? 이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도시에 파산한 그런 공장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또 분양을 하고, 그죠? 거기에 또 일정하게 분양을 하면은 분양 대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약을 치고 뭐 이런 그 농사 대행 위탁 영농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뉴 비즈니스 사업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농업과 농업의 차이점이 있지만은 도시농업이 주로 생산과 소득 측면이 아니죠. 그런 측면이 아닌데 뭐 나누고 배려하고 그런 행복을 얻지만은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도시농업을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 도시농업의 공간을 분양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그 회원 비용, 그죠? 그런 것들을 생산 비용 뭐 이런 관리 비용들을 산출해서 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도시농업으로 한 단계 이렇게 진전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농업 요새 그 6차 산업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1차 산업 농업, 그죠? 2차 산업 뭐 제조, 3차 산업은 뭐 관광, 서비스업 이런 건데 요새는 이 1차, 2차, 3차를 더하면은 6차가 되는데 곱하기 해도 6차가 됩니다. 이 더하기 하는 거는 시너지가 없다고 해서 곱하기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본질적으로는 농산물 생산, 농업은 1차 산업이고 2차는 제조 가공이고 3차는 그 체험, 서비스 이런 건데 다 더해도 6차가 되지만 지금에 와서는 곱하기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시너지 효과를 뜻하는 거죠. 이것이 도시농업의 정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녹색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소비자 그리고 시민들의 그 욕구에 이제 부응하는 것이 일종의 도시농업의 그 매력적인 거죠. 옛날에는 그냥 뭐 단순히 이 도시에 사니까 그 도시의 환경 속에서 뭐 어떤 녹색 문화의 수혜자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도시의 어떤 지방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 수동적 수혜자에서 이제 적극적인 수혜자로 바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단순 휴식 공간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그런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또 의사소통이죠. 소통. 또 요새 그 키워드에 가장 잘 이슈되는 단어자 힐링이 그죠. 또 나눔의 어떤 공간으로서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그냥 여러 개 단일지 획일적인 뭐 공원이라면은 지금은 뭐 다목적인 어떤 복합 공원으로서 공원도 되고 그죠.
또 텃밭도 되고 거기에서 또 장터가 이루어지고 장터라는 것은 물물교환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넓은 공간에 청정 공간에 거기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뭐랄까 애정을 담아 뿌린 씨앗들이 발화가 되어서 상추가 되고 배추가 되고 요새 가을에 그 배추 요새 금배추잖아, 그죠? 그런 것 이런 것을 수확해서 또 물물 교환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과거의 단일적인 그 공원의 의미에서 멀티풀한 그런 복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꽃나무 이런 건데 제가 아는 분이 이 꽃을 후리지아하고 국화 이런 것을 키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40대 중반 되는데 시골에 살아요. 아니 대표님 그 꽃을 수출도 하고 계시는데 왜 꽃을 이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꽃을 이렇게 후리지아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렇게 재배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교수님 저는 그 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예? 꽃을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 꽃 좋아할 때는 언제입니까? 졸업식 날이지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그런 이외에는 꽃을 찾을 리가 없는데 자기는 꽃을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40대 초반의 분인데 뭐 다른 농산물도 이렇게 재배하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저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니고 꽃을 이렇게 꽃 고랑에 이렇게 가서 꽃 이렇게 관리하고 하면은 그 향기라든지 이런 거 심취돼서 뭐 현재 가격이 뭐 한 다발에 한 개 뭐 한 봉인가 뭐 이래 해서 얼마 하는데 그 뭐 불가피하게 뭐 판매는 하고 있지만은 이걸로 뭐 돈 벌고 싶지는 않다. 다른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힐링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하는 거가 꽃 재배다 이거지. 다른 벼 재배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거 방울토마토라도 재배하고 하는데 복합 영농하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밤이라든지 벼라든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정작 원하는 것은 자기는 꽃밭에 꽃하우스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 포대기 깔아놓고 한숨 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님 내가 이렇게 얼굴이 보고 다 좀 동안 아닙니까? 이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동안은 뭐 동안이야. 대머리던데. 그래서 이 꽃나무만의 그 녹화가 아니라 다용도 뭐 상추부터 해서 텃밭에 재배하는 게 많잖아, 그죠? 깻잎 뭐 기본적으로 깻잎, 상추, 뭐 감자, 고구마, 방울토마토, 대파, 쪽파, 그죠? 그런 것들은 뭐에 생장 기간이 짧잖아요. 마늘 같은 거는 마늘 많이 먹으면 사람 된다고 하잖아요. 마늘은 언제 심어야 되면 11월에 심어서 다음에 5월, 6월 달에 수확합니다. 이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주말 농장에 뭐 씨를 뿌리고 관리하기가 힘든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주말 농장이 운영되는데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경우는 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추 이런 걸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 문제 해결의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자살률이 높지 않아야 되는데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청양입니다. 15개 시군에서 청양군은 그야말로 우리 중부 지역의 뭡니까? 알프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남부 지역, 영남 지역의 그 알프스 같으면 밀양이라든지 언양 뭐 이런 지역을 영남의 그 알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빗대서 중부 지역의 알프스로 소문난 곳이 칠갑산이 있는 그 청양이에요. 그런데 청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청정지대입니다. 청정지대. 예? 그 진시황이 찾았던 그 구기자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기자의 좋은 거는 간 기능에 좋은 거죠.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제가 구기자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죠.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뭐 칠갑산도 있고 뭐 거기에 사찰도 있고 오래된 뭡니까 천주교 성당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이해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자기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도시농업이. 근데 사회의 어떤 부작용, 사회 병리 현상들, 그죠?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정의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정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요. 도시에 뭐 살인 사건이고 뭐 사고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도시농업이 인성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출되고 교육을 받고 승계가 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 어린 세대들 초등학생 이런 세대들이 나이가 되면은 그 사회가 공동체 사회가 갈등이 늘 노출된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사회가 여유로운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환경적 기능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더운 데프리카가 있잖아요. 데프리카 어디입니까? 대구를 이야기하죠. 거기 803일 인데 보면 올라가 보면은 거기 산속에 이렇게 오목하게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름에 덥는 거죠. 그래서 시장들이 어떤 공간이 생기면은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기후변화. 이거는 기후변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CO2 이런 거를 많이 배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농민으로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기후변화는 우리가 아열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심어서 그야말로 소득을 증대한다든지 수익 창출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환경적 기능에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자원을 순환한다, 환경 개선이다. 이 환경적 기능이 좋은 도시농업이 좋은 기능을 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북극의 그 얼음 덩어리가 지금 앞으로는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밖의 영역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건강한 먹거리, 안전이죠. 그야말로 과거에는 우리가 배를 채우기, 배가 고팠으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뭐 안전이 뭐 이런 게 필요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농약도 뭐 아무나 막 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권고한 농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잘못됐잖아. 우리가 비타민 C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나무에 약을 치지 않으면, 농약을 치지 않으면 사과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담배가 연잎초를 따서 담배 인상공사에서 담배 가치를 만들고 하는데 그 담배 잎만 한 가치 그대로 만든다 하면은 담배 못 피웁니다. 거기에 뭐를 넣느냐? 거기 커피도 넣고 설탕도 넣고 향도 넣고 이렇게 해서 완화시키는 거예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안 쳐주면 생주만하게 조그만하게 크지 않는 겁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농산물에 뿌리는 약을 줄여서 농약이라고 하는데 그 비타민 C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과가 커지는 거예요. 약을 뿌리고 하면은, 약을 뿌리고 하면은, 사과가 더 예쁘게 되고 상품화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피톤치드, 산속에 청계산 같은 데 가면은 산속에 거기 어떤 데 우통 벗어놓고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연의 천혜의 선물, 거기에서 나 자신이 피톤치드를 쨈으로써 더 건강하게 도움된다.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 도시 농업을 하는 도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죠. 또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고령화 사회에 이 도시농업이 매력적이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학교 교수 65세 딱 지나가서 1년 뒤에 부고장이 날라오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계도 늘 쓰던 기계를 한 번은 1년 동안 세워보고 그 다음 시동을 켜보십시오. 차가 참 소리가 요란하고 고장날 확률도 있는 거죠. 그처럼 은퇴 이후에도 평상시 하던 것처럼 도시농업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얻음으로써 더 뭐예요? 그게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이 뭐야? 비타민 C를 자기 몸에 주입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거를 먹거리를 경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씨를 뿌리고 한 일주일 물을 주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뭐예요? 그야말로 풀이 고랑에 상추하고 대파하고 풀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부지런하게 가서 풀을 뽑아줘야 되는 거죠. 경작 활동으로 또 건강을 유지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땀을 배출함으로써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일종의 땀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내뿜음으로써 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치유와 힐링이 된다는 거죠. 또 어르신 내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이든 생명체든 그 조직의 벌꿀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일벌레의 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왕이 있잖아, 그죠? 그처럼 거기에도
일벌레의 그 벌이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뭐 20대 80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뭐 대충 듬성듬성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노인문화 사회도 그죠. 실버 세대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산업으로의 연관이 되는 거죠. 뭐야? 실버 산업, 우리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안마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노인들이 그죠. 생명 나이의 주기가 보통 옛날에 인생 70 고래이라 그랬잖아요. 선을 껐잖아요. 70까지. 그런데 80, 90이니까 대형 뭐 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건강 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또 산업이 발전되고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도시 농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앞에서 얘기가 있습니다만 크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정원 뭐 이런 거 아르트멘트 가든도 마찬가지예요. 쿠바 같은 데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갔는 데는 뭐 일본, 영국, 독일,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이런 그 도시 농업을 장려하고 또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충청남도에서도 도시 농업에 대한 조례가 촉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치유, 뭐 정서의 안정, 뭐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차원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최소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살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매 법인 관점에서 도시 농산물 유통 현황과 또 이런 것이 뉴 비즈니스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얼마 전에부터 또 협동작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도시민들도 뭐 협동작업을 결성을 해서 거기에 건강을 위해서 뭐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 주변에 뭐 잣두리탕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 전주들 이런 사업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든지 도시 농업에 대한 그 설계자라든지 이런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건물 속에 그야말로 식물공장, 도시 농업의 일환이죠. 식물공장. 거기에서 뭐 새싹을 키운다든지 이 빛을 이용해서 이런 그 형광등보다 더 밝아요. 그런 걸 해서 상추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합니다. 양액 같은 것이 다시 올라오고 일종의 스마트팜 농장의 개념으로 충분히 저런 그 집적화시켜서 층별로 이렇게 인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기 두바이 가시면은 혹여 뭐 이런 그 도시농업과 아니면은 또 스마트팜과 관계됐는데 이 스마트 축산에 해당이 되죠. 축산 난관인데 그 사막에 그 두바이에서 한 20, 30km 정도 가면은 저런 건물이 있어요. 사막에 저런 건물 가난하게 있는데 거기 제가 견학을 했어요. 들어가니까 뭐 있어요? 에어컨 시설에 돼지들이 있고요. 닭들이 있고 소가 있고 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이니까 돼지 같은 거는 사육을 하지
그거는 뭐 수출적으로 한다든지 저기 유럽 쪽으로 수출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고 뭐 한우라든지 닭이라든지 육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저는 도시 농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저거는 한 개인이 하기는 힘들다. 정부와 아니면은 이 도시 농업의 전문가와 설계자와 그다음에 전주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저는 건물 속에서 농산물이 유통이 되고 할 날이 멀잖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도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그 수익 창출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제 제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농업 경영체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에서 얻어가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교수라든지 연사분들이 뭐 책을 소개하면은 그 책을 메모해서 살펴봐라. 책 속에 길이 있고 당신이 고민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시농업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브랜드를 붙여서 오게닉 브랜드를 붙여서 소비자들 도시에 사는 비참여 도시민들을 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은 제가 처음 출간을 한 배경입니다. 제가 브랜드에 관한 논문이 한 100여 편이 있는데 그야말로 저는 이런 그 아크의 그 브랜딩, 그죠? 빌딩 스트롱이라든지 브랜드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 브랜드 리더십 뭐 이런 건데 브랜드 리더십이라는 말은 보통 뭐 인사 사람 관리 쪽에서 저 친구는 리더십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브랜드에도 가져와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앞서가는 브랜드로서 후진 뒤따라오는 브랜드를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파워풀한 브랜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빈 공간이 있다면은 이런 그 책 속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데를 올라가려 그러면은 자기 몸을 낮추어서 행해야 되고 멀리 가려고 하면은 여기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도 그 108번에 108개의 기둥 그 계단이 있는데 한 번에 점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기 등고자비 행원자의라는 단어가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꾼이라면은 농사에 대한 후계자라면은 농업을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라면은 뭐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은 내 몸을 낮춰야 되는 거죠. 높은 데에 올라가니까 뭐예요? 난리 나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예를 들면은 정부에 고위 관료를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몸을 조심해야 되지. 조국 같은 사람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거죠. 저런 거를 등고자비 그 행원자의라는 단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브랜드가 확산되지도 않고 하게 되는 의미인데 한번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
제가 존경하는 저 양반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제가 저기 어딥니까? 따리엔 대련까지 가서 여순 감옥이 위치가 어디다 하는데 이런 데까지 거기 중국 사람들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저런 지조에 있는 분의 품성을 받아서 여러분이 뭐 도시농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 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한 족적이 남는 브랜드로서의 그 존경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